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새날 참 기분 좋지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날 행보를 보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충분한 기대를 갖게 합니다.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런 메시지.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고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는 표현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취임하면 야당 대표와 만나겠다, 그 약속을 첫날부터 바로 지켰습니다. 메뉴는 비빔밥이었다고 하죠. 사소하지만 또 세심한 모습들도 새 정부에 대한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국회를 떠나면서 청소 노동자와 방호원들을 만나서 격려하는 모습, 정말 훈훈했습니다. 진심을 담은 표정, 그리고 활짝 웃는 그분들의 모습에서 우리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앞고는 국무위원 전원이 사표를 냈는데 그중에 법무부 장관 박성재만 콕 집어서 사표 수리해 준 것, 얼마나 통쾌하던지요. 내란 세력 척결의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통합과 내란 세력 척결은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취임사에서 밝히고 현충원 방명록에 쓴 대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 이제 활짝 열렸습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대선 승리를 누구보다도 기뻐하는 분들 바로 우리 정어리원들 아니겠습니까?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대선 승리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정어리몰이 준비한 특별 기획 상품, 축하하는 날 케이크 빠질 수 없지요. 또 정어리원들 아무 케이크나 드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더 건강한 케이크, 달롤 롤 케이크는 밀가루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글루텐 프리 케이크입니다. 지난번에 파면됐을 때 축하 의미로 여러분께 선보여드렸는데 너무나 많이 좋아해 주셔서 이번에도 대선 승리 축하로 이 상품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28개나 들어있는데 이게 39,900원 무료 배송이니까요. 가성비가 아주 좋은 그런 케이크이죠. 서로 나눠서 드시면서 축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정어리 선크림 저희가 댓글 당첨되신 분들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또 날씨가 이제 뜨거워지니까 더 필요할 것 같아서 1+1 대선 승리 축하 기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선크림 1+1에 또 10,000원 상당의 고급 클렌징 바까지 무료로 보내드린다고 하니까요. 이번 기회에 꼭 선크림 구매하셔서 바르시고 밖에 나가서 또 새봄 나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정어리 선크림은요, 디어루시 그전에 이렇게 클렌징 폼 만들었던 데 사는데 그 선크림이 아주 향기가 좋아요. 이 발라보면 아주 상큼하다고 해야 될까요? 싱그럽다고 해야 될까요? 아주 선크림이 효능도 좋고 향기가 좋아서 제가 매일 바르는데 여러분들 꼭 이번 기회에 또 장만하셔서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 잘 보내셨습니까? 참 만나는 분마다 다 활짝 웃는 모습 너무나 즐겁고 기쁜 하루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댓글도 활력이 넘쳐나는데요. 새삥님, 하늘도 예쁘고 바람도 예쁘고 콧노래가 실실 나오는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자요. 백앵커님, 패널분들, 모든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 아름다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기분이 좋지요. 백구님, 앵커님 요새 밥맛이 좋아져서 큰일입니다. 바다향기님, 다들 안녕하세요. 뭐 다들 안녕하시겠죠. 뭐 안녕하지 않을 수 없는 시방 상황. 예, 반갑습니다. 부산이데이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대통령이 되었다. 백운기도 불러볼까? 어쩌라고? 야, 그러지 마시고
정어리를 크게 외쳐주세요. 네, 부산이 대인님 항상 센스 있는 글 감사합니다. 베르사 이후의 장마님. 선거가 끝날 때마다 이겨도 서글프고 지면 더 힘드네요. TK를 버려라. 대구는 망하라고 하는데 대구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사는 게 죄인가요? 우리마저 포기하면 여긴 어쩌라고요. 서울 311만 표도 좋지만 영남에 288만 지지표가 있어서 승리했음을 잊지 말아주세요. 바위에 계란치기 같지만 이제 바위에 금이 가고 틈이 생겼으니 더 열심히 묵묵히 밭갈이 해봅시다. 예, 이번에 대구, 경북 또 영남 지역에 사시는 우리 정어리원님들 상당히 좀 마음이 불편하셨죠. 안타깝고 속 터지고 그러셨는데요. 여러분 다 함께 가는 대동세상입니다. 이분들 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5년 뒤에는 엄청나게 달라져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까지 통합과 화합을 얘기하는 대통령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이 참 좋지 않아요? 정치 보복 하는데 정치 보복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던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 보복 안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더 큰 것이죠. 무엇보다도 분열의 상처 크게 안고 살았던 지난 3년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 통합의 대통령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이뤄낼 겁니다. 베르사 이후의 장마님, 김종희님, 대구 경북 지역에 계시는 분들 그런 마음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자, 기쁜 날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님, 신유진 변호사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축하합니다. 아유, 축하 인사 많이 받았죠? 아니요. 뭐, 모든 국민들이 서로 응원하고 축하하는 분위기죠. 안진걸 소장님이 참 애 많이 쓰셨어요. 아닙니다. 좀 이따 나오시는 김준혁 의원님이 예. 이재명 대통령하고 어제 길거리에서 만나갖고 서로 아는 척하는 게 화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밥 먹고 들어오는데 이재명 대통령 차가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와 그런 대통령도 있네요. 문을 싹 열어가지고 경호차랑 사이 있는데 밥 먹었어? 그러니까 자기 아는 사람이 인사를 하니까 문을 내리고 어허. 가야 되는데 집무실 농사 예. 밥 먹었어요? 김진호한테 물어보세요. 아. 아니 그런 것도 매우 정말 인간적이고 평범한 어떤 우리 시민들의 눈으로 대통령이 변한 거죠. 그래요. 참 인간적이고 소탈한 모습 어제 청소 노동자들 이렇게 예. 방어원들 만나서 격려하는데 참 보기 좋더라고요. 또 무엇보다 사진을 찍는데 보통 이제 나랑 같이 사진을 찍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랑 사진을 찍을 때는 내가 가운데 서고 다른 사람들 내 주변에 이렇게 같이 함께해서 사진을 찍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뒤에 서 계시니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그 모습이 그러니까요. 저런 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다니. 참 인상적이었어요. 예, 정말 국민을 섬기는 태도? 그게 정말 몸에 배 있는 사람이다. 낮은 자세라는 게 그냥 말로만 그냥 하는 정치인의 어떤 레토릭이 아니라 이분은 진짜 그게 몸에 배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청소 노동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누이, 내 엄마, 내 함께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정말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청소 노동자에 대한 생각이 각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 누님. 네. 다 청소 그분들이 다 그렇게 낮은 곳에서 고생하셨던 분들 아닙니까? 네. 혹시 그 사진 볼 수 있나요? 청소 노동자 하시는 분들과 함께 사진 찍은 거 저거죠? 아. 예. 대통령과 영부인이 무릎을 구부리고 같이 사진 찍는 모습. 참 저런 사진 너무 보기 좋아요. 네. 윤경호 소장님. 첫날이잖아요. 대통령 첫날. 그러게요. 그 청소노동자들하고 만나는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이 좀 소환이 되더만요. 1년 6개월 동안 1년에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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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제 글쎄요, 저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무릎 꿇은 거 언젠가 그 7세, 8세 어린 아이에게 상을 주는 분이 무릎을 꿇고 그 아이와의 눈높이 이제 그게 화제가 됐던 다른 장소입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바닥 생활을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고요. 나중에 또 언젠가 한 번은 저는 그런 상상도 합니다. 저렇게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가운데 세워두고 초대를 한 분은 그냥 양 끝에 곁에 네. 가서 서는 그런 장면도 아마 의미 있고 멋있을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면 이 의전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네. 예, 이제 아유 절대 안 됩니다. 옆에서 곁에 이제 놔두지 않죠.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하고도 남을 것 같아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호도 엄청 달라졌더라고요. 어제 현충원 가는데 대통령 차 행렬이 이렇게 이동하는데 거기에 또 막 차가 끼어들고 그랬죠. 그렇죠. 아니, 사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아직까지도 이제 경호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저런 상황까지 연출되도록 하는 게 좀 제대로 경호를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어떤 우려스러운 걱정도 들긴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모든 교통을 통제하고 차단하고 시민들 불편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낮은 자세로 경호를 하겠다. 열린 경호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미리 다 생각하셨던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정말 세심하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안진걸 소장님 얘기하신 그 영상이 있는 모양인데 네.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준혁 의원요? 네, 김준혁 TV 등등에 올라왔는데 예. 너무 한번 재밌어요. 일단 그렇겠는데요. 한번 보고 코믹한 싶습니다. 상황입니다. 예. 매우. 한번 보셔- 봅시다. 이게 공항에서 보는 것 같은 거야, 이거 지금. 대통령님, 접니다! 파이팅입니다! 대통령님! 예! 다 먹었습니다! 대통령님, 접니다! 파이팅입니다! 대통령님! 예! 다 먹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대통령님, 접니다! 파이팅입니다! 대통령님! 예! 와, 이럴 수가. 국회 행사 다 끝나고 예. 식사하고 이제 떠나는데. 예. 하는 길. 그때 차량 통제가 일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김준혁 의원이 야 대통령님 나가나 보다 하고 본인이 기다리다가 이제 횡재한 거죠. 식사했어. 재밌습니다. 저는 이제 5년 내내 저런 인간적인 모습으로 예, 예. 김준혁뿐만 아니라 서민 중산층들을 챙겨주셔야 됩니다. 지금요, 일단 엄청나게 달라진 게 경제가 이제 막 원래 경제는 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 경제 전문가 두 분이나 계신데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완전히 폭풍이에요. 10개월 만에 2,800선을 넘어가지고 지금 현재 코스피가 2,826.11, 1.99% 올랐고 코스닥은 760.76, 1.41% 올랐는데 야, 윤경호 소장님 이게 벌써 이제 어떤 반응이죠? 그럼요. 기대 심리 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재임 중에 코스피 5천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상징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 중에 상법 개정안 우선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했어요. 물론 경영주 그리고 대주주 이들은 뭐 축자사자 반대했죠. 지난번 국민의힘도 거기에 동조를 했어요. 그러나 소액주주의 권리를 지켜주는 거 이게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고 한국의 주식시장, 증권시장 전체의 투명성을 오히려 끌어올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 개선 하나가 오히려 밖에서는 특히 해외 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앞으로 재정에서 돈을 풀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오늘 아침에 발표됐지 않습니까? 1분기의 성장률 마이너스 0.2% 그리고 금리는
불가피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의 위험이 있긴 하지만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 이 두 가지만 봐도 주식시장은 상당히 오름세 가능성이 높다 그랬는데 어제 오늘 이렇게 그대로 시장에 반영이 된 거 보면요. 예. 기대 심리 플러스 실제로 거시경제 여러 지표 뭐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한진걸 소장님, 이 정도 기세면 3천 돌파하겠는데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1호 행정명령이 비상경제 TF잖아요. 일단 정책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것이요. 뭐 2,800 안팎으로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비상경제 TF를 꾸렸는데 주가 부양을 위한 조치들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내수 활성화 조치 나올 것이고, 뭐 일각에서는 지금 민생회복지원금, 지역화폐 대폭 확대, 그 다음에 복지민생대책, 그 다음에 주가 조작하면 아예 그냥 폐가망신했다고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주들은 지금 신이 났습니다. 해외 투자자들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기세면 3천 바로 복원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년 내내, 이제 하반기 내내 내수 활성화 조치라든지 수출도 호조까지 겹쳐지면 올해 안에 4천도 갈 수 있습니다. 이 기세면요. 좋습니다. 예. 가야 됩니다. 그럼 또 주가가 올라가면 기업들도 신이 나지 않습니까? 아이, 살만 나는 예. 거죠. 근데 이제 지수로서 그렇게 가는 거 좋아요. 예. 좋은데 그걸 위해서는 시스템이 이제 굴러가야 되잖아요. 네. 지금 지난 6개월 동안 사실상 무정부 상태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정부는 섀도우 캐비넷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나 장관들은 총리의 제청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예. 좋아요. 그러면 차관급 이상 사표를 제출했어요. 박성재 법무장관 빼고 나머지는 뭐 반려했어요. 그 이따가 말씀 뭐 나누겠죠. 그러면 차관들은 각 부처의 차관들은 즉각 포진을 해서 이재명 정부는 이렇게 준비된 정부다. 바로 발진을 한다. 그래서 어저께 그 비상경제 TF에 저는 새로 포진된 차관들이 와서 그립을 세게 쥐고 가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예. 이제 뭐 하나하나 이제 풀어 나갈 건데, 아까 김준혁 의원한테 식사했어 하는 영상 보고 정경숙님, 왜 식사했어 소리에 눈물이 날까요? 데미안님, 뉴스 보는 재미가 흥행영화 보는 것보다 더 재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을 이재명 대통령으로 치유하는 기분입니다. 저 모습은 노무현 대통령 때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그러시죠. 신우님, 신유진 변호사님 오늘 더 예뻐지셨습니다. 얼굴에 분노가 사라지고 행복이 가득 차올라서 그런가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실 거예요. 예. 아까 신유진 변호사님 처음 만났는데 너무 좋아요 그러셨죠.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날이 좋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모든 게 제자리로 찾아가는 그 풍경이라는 노래가 절로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김숙희님, 이재명 대통령님 어제 하루에 쓴 역사가 빈 여백이 하나도 없는 히스토리입니다. 감동입니다. 그래요. 첫날인데, 그리고 그 전날 이제 대선 개표하느라고 별로 잠잘 시간도 없었을 텐데 어제 아주 일정이 빡빡했지요. 현충원 참배하고 국회 와서 취임 선서하고 야당 대표들 만나서 오찬하고 집무실 가서 인사 발표하고 참 정신없었을 텐데, 자, 어제 그 감격스러운 장면 몇 개만 한번 되돌아보지요. 저는 어제 연설 가운데 통합을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치인의 수사, 레토릭이 아니고 이렇게 와닿게 할 수 있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는 것은 무게가 있고 울림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제 그 통합 얘기했던 부분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합은 유능함의 지표이고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 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 세력들이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가르고 혐오를 심는 것입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이 위기를 극복해내겠습니다.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 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그의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확고히 세우겠습니다. 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습니다.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냅시다. 예.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냅시다. 지난 3년간 우리가 너무나도 그 분열의 상처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저 말이 더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신유진 변호사님. 네. 왜 통합이 안 되고 분열이 안 됐는가? 이 성찰에서 통합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표현이 더 와닿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뭐 초반에 대구에 사시는 시민도 이제 댓글을 남겨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뭐랄까 갈등 그리고 분열 이런 거를 통해서 표심을 잡으려는 그런 세력들이 뭐 사실 국힘당뿐만 아니라 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분열을 통해서 국민들을 현혹하는 그런 정치는 버려야 된다. 그리고 통합으로 가야지만 우리 나라의 미래가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내란 종식을 위해서는 통합만이 살 길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윤경호 소장님 어제 통합의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나요? 결국 모두를 아우르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제 그 한마디에 다 압축돼 있는 걸로 봤는데요. 사실 통합이라는 게 포용과 상대에 대한 인정 이제 그런 거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사회 시민의식이라는 거는 상대에 대한 배려 그리고 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이걸로 압축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통합이라고 해서 무조건 덮고 넘어가는 거. 그리고 나와 명백하게 다른 입장을 보였는데 그 사람들을 그냥 무조건 껴안는 거. 그거는 아니죠. 통합의 키워드를 얘기하면서 제가 어느 기사에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연설문이 많이 참고가 됐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97년 당선됐을 때의 그 위기 상황, 외환위기로 뭐 나라 경제가 거의 그냥 바닥으로 갔죠. 그다음에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단죄를 해서 그들을 감옥에 보내놨었죠. 국민 모두는 정말 그냥 허벌판에서 또는 한파에 그냥 그대로 내 동댕이 쳐져 있는 것 같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보여줘야 되는 리더십, 거기서 나오는 통합 이거였는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은 모두를 아우르는 거기에 뭐 다 녹아 있긴 했습니다만 앞으로의 과제, 사실 통합이라는 건요 5년 내내 이어가야 될 과제죠. 그러니까 현안 과제가 따로 있는 거고 저는 상시 과제가 따로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는 취임 선서니까 대통령이 5년 내내 해야 될 일을 광범위하게 한 말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네. 나는 이것 때문에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약속을 믿는다. 어떤 겁니까? 일단은 어제 이미 너무나 상식적인 행동을 보여줬잖아요. 윤경호 소장님 말씀처럼 특별히 노력해야 될 국정과제가 있는가 하면요. 그냥 일반 시민들도 잘하는 상식선의 통합이 있습니다. 아니 딱 취임 선서하는데 아유 제가 야당 대표님들한테 악수를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요. 이런 말 웃음으로 굉장히 겸손한 웃음으로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저희들도 뭐 일하다가 사람들 만나다 보면 악수를 못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혹시 서운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으면 또 그렇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오참 보세요. 거기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용태 대표님, 천하람 대표님,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사실 우리 DJ 노무현도 그런 표현까지는 안 썼던 것 같아요. 야당 대표님들하고 잘 소통했어야 되는데 잘 모시겠답니다. 한참 후배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얼마 당장 그저께 6월 3일 날까지도 이재명에 대해서 얼마나 극단 그건을 퍼부었던 분들입니까? 근데도 웃으면서 잘 모시겠답니다. 같이 밥 먹으면서 그리고 그냥 밥만 먹어도 되는데 이야기 다 기회를 줍니다. 보니까 김용태, 천하람 두 분 쓴소리 했어요. 그 자리에서요.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소리라는 생각도 들지만 천하람도 좀 세다는 느낌도 들어요. 근데 다 듣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 때문에 믿을 수가 이것 때문에도 믿을 수밖에 없고요. 아무튼 통합은 봉합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이렇게 대하는 것 자체가 너무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예. 예. 윤석열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대통령의 통자는 통솔하다 그 통의 뜻도 있지만 통합, 아우르고 모으고 하나로 만드는 그 통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부터 야당을 한 번도 안 만났습니다. 그런 자는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죠. 대통령 할 자격도 없는 놈이 대통령을 해가지고 나라를 3년간 후퇴를 시켜놓았는데 몇 번 말씀드리지만 새로 짓는 것보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것 다시 세우는 게 더 어려운 겁니다.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훌륭해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함께 힘을 모아줘야 됩니다. 함께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뭐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데 내가 조금 생각하기에 좀 다르다, 아쉽다. 그래도 일단은 힘을 모아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나나시리님? 나나시리님이 재밌는 글을 하나 보내셨어요. 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들은 좋겠다. 우리는 실패하면 윤석열 같은 대통령 얻고 저기들이 실패하면 이재명 같은 대통령 얻고 우리는 늘 손해보는 장사 화나요. 그게 대선 며칠 전부터 그런 짤이 돌더라고요. 아이고 이번 찍으신 분들이 행복하겠어요. 결과적으로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좋은 나라 만들 거니까 이 윤석열로 망쳐놓고 본인들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 돌아오니까 이제 되니까 이번 찍으신 분들은 좋겠다라고 이런 글이 돌더라고요. 제가 농담 한마디 할까요? 월드컵 축구할 때 돈 내는 거 배팅. 네. 우리나라가 질 것 같은 느낌 많이 들잖아요. 실력이 상대적으로 처지니까. 그러니까 돈은 상대편에 걸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기면 우리나라가 이겨서 좋고 돈은 지면 돈은 벌고. 그렇죠. 예, 그 통합이라고 외칠 자격도 없는 자들이 있는데 방금 전에 속보가 떴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했다고 하네요. 참 뻔뻔하기 그지없는 자입니다. 아이고 그렇게 김문수 쫓아내려고 했다가 실패했으면 그때 그만둬야죠. 추억의 메텔 박경은님 어제 권성동이 한번 보세요. 인간에 대한 예의가 얼마나 없는지요. 국민 주권의 나라 국민 대통령을 앉아서 맡고 여사님 90도로 인사하는데 노룩하는 모습. 그게 인격의 본 모습이죠. 아유 정말 어제 그거 보는데 나쁜 놈이야. 예, 정말 뻔뻔한 놈 아주. 자 인사 한번 살펴볼까요? 어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먼저 급한 인사를 먼저 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이종석 국정원장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 이렇게 임명을 했는데 비서실장은 임명이고 이제 국무총리하고 국정원장은 청문회 거쳐야 되니까 지명이지요.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자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패널들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어제 이병철 변호사는 아주 베스트다 그렇게 평가를 하더군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금 IMF 같은 그런 상황의 마음으로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던데 오늘 아침 이제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사실은 어제 발표하실 때까지 대통령님께서 직접 총리를 맡아달라 또는 총리로 발표하겠다라는 말씀을 직접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무언가 어떤 형식으로든 일을 맡기시면 해야 한다는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그러한 당부의 말씀도 하시진 않았고 발표 후에 자연스럽게 다른 이러저러한 국정 사안들을 의논드리는 자리를 갖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말씀을 직접 안 하셨지만 당부가 있었다면 그 당부의 말씀이 계셨다면 알아서 전력 투구해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런 뜻이 담긴 지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윤경호 소장님, 김민석 국무총리 카드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그냥 한몸 혼연일체.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으로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꼽힌 거다 이렇게 보여요. 조금만 시계를 돌려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될 때 김민석 최고위원은 수석으로 가장 많은 득표 됐죠. 그 이후에 김민석이라는 수석 최고위원은 이재명 당대표를 옹위하고 보호하고 뭐 거기에 가장 앞장섰죠. 그 사이사이마다 위기가 많았어요. 이제 그거를 해내는데 이제 뭐 돌격대장 플러스 선봉대장 플러스 참모 플러스 뭐 다 역할을 했으니까 지금은 김민석이라는 정치인 개인에 대한 평가, 그가 과거에 보여줬던 여러 이력들, 좀 아쉬운 대목 이런 게 그냥 이재명 대통령의 인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대 이거에 다 녹아 들어가는 상황으로 저는 보입니다. 중요한 거는 저는 가장 바람직한 건 노무현 대통령이 이해찬이라는 총리를 지명하면서 실세 총리를 만들어줬는데요. 그건 이해찬이라는 총리가 무슨 뭐 위세 당당하게 뭐 다니고 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뭐 호가호위하고 이래서가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저는 5년의 임기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을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에게 시켜서 제가 맡겠습니다. 현안은 총리와 내각에서 해주세요라고 얘기했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노무현 이해찬 그 패키지가 가장 바람직했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도 김민석이라는 총리를 그렇게 활용할지 그 대목에서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진유진 변호사님, 네.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국회의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총리, 장관 이런 자리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도 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국회법 29조에 겸직이 허용되는 그 두 가지 국무총리, 국무위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사실상 이제 국회는 아무래도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뭐 총리직을 하면서도 국회의원직을 반드시 그만둬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특히나 이번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는 일할 사람을 총리를 뽑고 일할 사람을 뭐로 뽑기 때문에 국무총리로서의 일만 하기에도 제가 봤을 때는 24시간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법상 겸직이 허용되어 있으니 겸직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업무를 다 처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법 문제가 아니라 아무래도 정말 올인하도록 일을 하려면 이거를 국회의원을 유지하는 것은 좀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전에 정홍원 총리, 김황식 총리도 맞습니다. 그때 국회의원이었던가요? 네.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총리를 하기도 했고, 또 네. 정세균 국회의장도 의원직을 유지하고 총리를 하기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법으로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우리 신임 변호사 말씀처럼 국정에 완전 올인하려면 특히 이제 비례대표는 사퇴하면 승계가 되지만 그렇죠. 지역구원들은 사퇴를 해서 올인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더 모양새가 좋습니다. 근데 또 근데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비례하고 달리 지역구에서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4년 동안 여러분을 대변하겠다고. 그래서 그 사퇴는 본인한테 맡기는 편이더라고요. 국회 안팎에서. 그리고 만약 사퇴를 안 한다 하더라도 이제 법적 또는 정치적 도덕적 비난이 높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내각은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근데 원래대로 하면 올인하는 차원에서도 네. 사퇴하면 모양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뭐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김민석 최고위원은 뭐 우리 배웅 앵커님이 MBN 뉴스와이드 진행할 때도 뭐 대담도 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때가 이제 아마 언제냐면 그 한 20년 정도의 야인 생활, 2002년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잘못과 실수를 하고 본인도 그걸 철저히 반성하고 국회의원이 이제 되셨어요. 영등포에서. 이번에 2번째 됐잖아요. 그 즈음에 MBN 뉴스와이드 앵커님이랑 진행하셨는데 앵커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예, 뭐 저하고는 또 인연이 좀 그러니까 오래돼요. 제가 오히려 지금 질문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한 20년 고생하고 돌아왔던 그 김민석하고 이렇게 대담하시는데 뉴스와이드 어떠셨어요? 제가 오히려 물어봅니다. 뭐 그때가 뭐 딱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워낙 이제 그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처음 정치 시작할 때부터 제가 예, 봤기 때문에 인연이 좀 있고요. 또 다른 뭐 인연도 있고 최근에도 목욕탕에서 자주 봅니다. 진짜로요? 아니, 그러니까 같이 약속하고 가신 거 아니면 우연히 맞으신 거예요? 다니는 목욕탕이 같아요. 보기 좋습니다. 진짜 이재명 대통령의 그 일정이 거의 살인적이지 않습니까? 거의 새벽에 가서 여의도에서 연설하고 다음날 새벽 6시 21분에 또 당선증을 받아서 임기가 개시되자마자 또 취임 선서하고 바로 다음 일정. 게다가 또 비상경제 TF 그거 하고 그리고 또 인천까지 가기엔 너무 머니까 그냥 차라리 안 가해서 밤을 보내는 게 낫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와, 정말 웬만한 청년들도 소화하기 어려운 그 어떤 시간 관리 일정을 소화하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 들어가는 게 물론 가문의 큰 영광이지만 그만큼 자신의 5년까지 뭐 5년을 떠나서 몇 년은. 몇 년은 내려놓는다. 아예 그냥 1분 1초도 모두 다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도 사실은 임명 그 순간에는 다 미소가 있었는데 그 비상경제 TF가 끝나고 나서의 그 화면에 잡힌 얼굴이 굉장히 이렇게 좀 지쳐 보이는 모습. 첫날부터 강행군이구나. 역시 실용주의 이재명 대통령답다. 이래서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지.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어떤 첫날의 행보가 아니었나. 네. 예. 이지혜님, 아자아자 앉은 걸 저렇게 멋지고 잘생긴 사람 처음 본다. 아이고, 왜 그러세요? 아이, 그러지 마세요. 근데 제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개인적 인연이 있으니까 그 제가 약간 에피소드 같은 걸 이제 이번 주까지는 좀 저희 방송들이 좀 그런 소소한 것도 해도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일단 굉장히 건강합니다. 건강하세요. 그 단식할 때 국회 앞에서 단식했잖아요. 그쵸. 정치검찰 규탄하고. 그때 제가 몇 번 갔는데 네.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근데 화장실 같이 하자 하더라고요, 저한테. 혼자 가기 심심하니까. 시간 같이 가는데. 야, 힘들지만, 너는 왜 밖에만 있냐? 막 이렇게 농담도 던져요. 아니, 대표님, 지금 그런 이야기 할 정신이 있으니. 아니, 너 왜 밖에서 고생하냐고. 그때가 한 10며칠째거든요. 예. 사실 화장실 같이 가자는 건 이제 잠깐 부축의 의미도 있고 경호의 의미도 있었던 제가 이제 지방 봤는데 그 상황에서도 하고 싶은 말 하고 농담을 던지고 야, 대표실 잠깐만 가자. 좀만 시작으로 대표실 가가지고도 아니 자네는 왜 밖에만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안에 들어올 생각은 없어요. 대표님 저는요 밖이 좋습니다. 근데 그 순간 참 딱한 친구네 막 이러면서 그 10며칠째네. 그러면 원래 말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제 원래 알았지만 받은 느낌이 체력이나 건강이 참 좋다, 다행이다. 두 번째 그 와중에도 참 낙관과 유머가 있구나.
그래서 이 지도자의 낙관과 유무는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 국민들의 민생이나 경제나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아주 녹록지 않은데 심각하게 이걸 받아들이는 진정성과 동시에 이걸 돌파할 수 있다는 낙관과 용기가 있어야 돼요. DJ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보면 DJ 굉장히 죽을 고통을 겪었지만 국민들한테 한마디씩 유머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유엔에서 연설할 때도 영어도 전라도식으로 하더라고요. 코리아 파이널리 코리아 페니실리아 is 미니피케이티드. 똑같아. 네. 아니 난 요즘 이제 한반도는 반드시 재통일돼야 됩니다 이러는 건데 그 억양이 파이널리가 아니라 파이널리.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빵 터졌거든요. 야 저기서도 전라도식 영어를 하시는구나. 근데 지역색을 떠나서 사람이 가진 어떤 유머나 낙관 또는 그 뭔가를 상황을 돌파하는 용기 이런 건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 힘을 주거든요. 그 얘기하니까 저도 그 생각이 나는데 박지원 의원이 정치하기 전에 미국에서 사업을 했잖아요. 네. 한인회 장가시고 네, 그랬죠. 네, 예, 가발 만드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일을 하는데 옆에서 무슨 영어를 하는 것 같은데 약간 전라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가서 봤더니 거기 이제 관리자가 그 영어로 통화를 하면서 You know, you know, you know, 예. 참 그랬다고 그러니까. 재밌네요. 그 DJ 영어 하니까요. 네. 제가 한마디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전두환 시절에요. DJ 사형 이제 선고했다가 무기징역으로 했다가 미국으로 보내잖아요. 예. 레이건 방안을 이제 엿바꿔 먹고 DJ를 보낸단 말이죠. 그래서 DJ가 미국에 체류해요. 그 미국에 체류할 때 CBS의 테드 커펠이라는 유명한 앵커가 예.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DJ와 전두환 정부에서 봉두환 나중에 외무위원장도 하셨던 예. 봉두환 TBC의 출발 새 아침인가 TBC의 앵커를 진행했죠. 했던 네. 뉴스 전망대. 예. 근데 이제 봉두환 그 앵커가 영어를 비교적 잘 해요. 뭐 특파원 출신이고. 워싱턴 특파원 했고. 예. 두 분이 직접 출연을 해서 테드 코펠 가운데 두고 예. 직접 영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의 인권 상황, 민주화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으로는 당연히 봉두환 앵커가 진짜 궁색하죠. 근데 DJ의 그 투박한 전라도 영어가 미국 사람들에게 더 귀에 쏙쏙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앵커가 말씀하셨잖아요. 진심을 담아서 네. 하는 얘기는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억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제대로 그때 배우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또 교도소 수감 생활을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자, 어제 그렇게 인사도 발표하고 그랬는데 어제 인사 발표하면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정말 이건 혀를 차는 걸 넘어서 좀 분통이 터지던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용산에 들어가서 직무를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세상에 프린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 필기도구 갖다 줄 사람도 없고 완전히 이건 뭐 무덤 같다 그런 표현을 쓰던데 참 이거는 정말 나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거 뭐 어떻게 처벌할 법이 없나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한번 들어볼 텐데 22,000명이 넘게 보시는데 아직 10,000명이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고. 이거는 안 됩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매우 자, 어제 좋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 말했던 부분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예, 필기도구 제공해 줄 직원도 없군요. 예,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준비된 게 있어서 인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게 말이 됩니까? 이주호는 대통령 대행으로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곧바로 대통령 직무를 시작해야 되는데 대통령 대행이라는 자가 그런 걸 기본적으로 챙기고 해놔야지. 그렇죠. 어떻게 일하는 애들까지 하나도 없게 그렇게 만듭니까? 그
그러니까 6월 3일 투표일이잖아요. 6월 2일 저녁에 제가 용산에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이제 개인적으로 지내는 후배와 마침 만남이 있었어요. 그날 오후에, 그러니까 6월 2일 오후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비서관급 이상을 모아놓고 마지막 이를테면 회단식을 했답니다. 회의. 그리고 이제 각자 짐 싸고 나왔대요. 그런데 그렇게 사무원정조차도 없었다. 이 얘기에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 총무비서관이라는 직책이 있잖아요. 아마 윤석열과 그 검찰에서 같이 일을 했던 강모 씨일 겁니다. 이제 그 총무비서관이 나와서 이 인계 작업을 하는 걸 맡았대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총무비서관이 이건 뭐 전횡을 넘어서 제대로 임무이행을 안 한 거죠. 그리고 대통령실이라는 곳에는 이제 경호 인력도 있지만 나머지 이를테면 뭐 엔지니어들, 기계실이라든지 뭐 정비라든지 뭐 이런 인력들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각 비서실마다 사무직원들은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그조차도 싹 치워버렸다고 그래서 제가 이자들은 지들이 선거에서 질 걸 미리 예견했구나. 뭐 다 예견했겠죠. 아니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저는요 지난번에 최상목인가 한덕수인가가 윤석열 탄핵됐을 때 그때는 아마 최상목이었을 것 같은데 정진석 이하 그 수석들이 다 사의를 표명을 했어요. 근데 수리를 안 했어요. 그러면 아니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게 대통령이 없으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만방 놓은 거 아닙니까? 월급은 다 받아 먹으면서 그 월급 국민 세금 아닙니까? 그러면 월급 받아 먹으면서 거기 지키고 있는 놈들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어떻게 일을 하도록 해놔야지. 아니 컴퓨터도 프린터도 하나도 없이 다 빼버렸다. 이거는 업무 방해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소장님 이거 좀 월급 토해내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랬어야 되는 거죠. 국민적 상식이나 법률적, 도덕적, 정치적 도의로 보면 정무직들은 윤석열 파면될 때 당장 그만두고 세금 아꼈어야죠. 대신에 늘공들이 와가지고 새로운 대통령이 되는, 그러니까 파면 이후에 우리가 선거 6월 3일이니까 4월 4일 날 파면됐잖아요. 2달이잖아요. 2달 동안 딱 국정공백 없이 지켜있겠습니다. 그리고 용산 집무실은 문제가 많으니까 청와대로 가는 거로 많은 후보들이 약속하니 청와대로 복귀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일을 하고 있었어야죠. 지금 아마 박찬도 원내대표도 너무너무 황당했는지 민주당에서 그 법적으로 반대 책임 묻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직무유기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겁니다. 아니 새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청와대로 바로 안 가고 어쩔 수 없이 뭐 한 몇 달은 용산 집무실로 복귀하시나 그러면 오셔가지고 6월 아침 6시 20분인가 당선 21분, 예. 임기가 시작됐으니까 아니 솔직히 한 20-30명만 남아가지고도 얼마든지 인수인계하고 취임 첫날 집무실 올 준비는 해줄 수 있는 거죠. 요걸 안 했다. 종이도 없고 볼펜까지 없다고 이야기했다면 진짜 황당해서 말한 걸 거거든요. 애지간하면 말 안 했을 텐데 이건 한번 책임 물어봐야 됩니다. 이거 물어봐야죠. 안 되죠. 법적 책임 물어봐야 어제 됩니다. 강유정 대변인이 그 고충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출력도 안 돼가지고 지금 노트북을 들고 와서 브리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지금 출력도 안 돼서요. 제가 노트북 들고 와서 브리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인터넷 연결망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는 상태라서요. 네. 2025년 6월 4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저기가 어딥니까? 대통령실 아닙니까? 대통령실이 마비가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엄청난 이거 범죄 아닌가요, 신의준 변호사님? 네, 지금 우리 안진거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 거는 직무유기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부작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인수인계라는 것이 명백하게 자신들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무를 저버리고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아예 사표를 내고 아예 뭐 나오지 않고 지금 뭐 파견된 공무원들은 다 자기 자리로 갔다라고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어디까지나 새 정부의 출범에 돕지 않겠다라는 자신들의 소극적인 저항이라고 보겠지만 그거는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작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또는 직무유기죄 여기까지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엄정하게 좀 따져야 됩니다. 아니 지금 새 대통령이 와서 지금 우리 나라를 세우려고 다시 정말 이 망가진 나라를 세우려고 지금 한시바삐 일해도 일하는 것에 대해서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여기를 어떻게든 발목 잡으려고 이렇게 방해하는 이거는 적극적인 방해보다 더 나쁜 행위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내부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 내부에서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적극적인 방해 행위를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다 계획적이고 이거는 자신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서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사안입니다. 지우아빠 헬리님 무덤 맞지요? 귀신들이 빠져나갔으니. 아 진짜 어제 그거 듣는데 정말 이거 황당함을 넘어서서 아주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나라를 진짜 나쁜 자식들이에요. 아까 권성동 얘기했는데 김교무님이 이런 글을 주셨어요. 사람이 개한테 인사해 보세요. 개는 인사 안 해요. 정말 사람 아닙니다. 사람 아니에요. 190명인가 지금 복귀 명령 내려서 이제 예. 명은 어쩔 수 없이 일반 직원들은 있어야죠. 그 사람들은 있었어야 될 사람들인 거잖아요. 저는 정진석도 나쁘지만 네. 이주호가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대행이 자기 일을 안 한 거죠. 그 일을 해야죠. 그러면서 또 임명할 건 임명하고 사표 수리할 건 수리하고 다 했더라고요. 그 사이에 물러나기 직전까지. 이런 자들이 지금 정부에 있었으니까요. 혼을 내주는 차원에서 문소개외님이 올린 재미있는 댓글 하나 소개해 드릴 테니까 기분 한번 푸십시오. 이런 글을 어딘가에 올렸던데 참 재미있었어요. 약간 그 뭐랄까 하루 사이에 탬버린 전공한 영부인 보다가 피아노 전공한 영부인 보니까 노래방에서 놀다가 예술의 전당 온 기분이고 그렇다. 야, 재밌죠? 재밌네요. 예. 약간 그 뭐랄까 아유 정말 어떻게 저런 자들이 나라를 맡아서 일을 한다고 하고 있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한심하고 또 정말 등골이 서늘합니다. 저런 놈들이 계속 하고 있었으면 나라 어떻게 됩니까? 3년간 무너뜨린 거 다시 세우는 것도 깝깝한데 5년 무너뜨렸으면 그거 다시 세울 힘도 없을 뻔했어요. 아니 근데 윤석열이라는 그 개인은 그렇다 치고요. 근데 그 윤석열을 옹이하고 여전히 지금도 손을 잡으려고 하는 국민의힘 그리고 또 보수 세력 그들은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그 잣대를 댈 일은 그 잣대로 좀 봐주시고 다른 거는 좀 달리 보고 이게 왜 안 될까 모르겠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한쪽에 딱 입장을 세우고 좌표를 꽂으면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따라가야 되고 무조건 지지를 해야 되고 그거는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권이 언제 몰락했느냐. 사실은 저희는 당선되자마자 그 다음 주에 경고와 규탄 집회를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취임 첫 번째 기자회견 할 때 이용 의원한테 야야야 문서 갖고 와. 이거 갖고 와. 반말하는 게 생중계가 됐거든요. 호호 야 국회의원한테도 저렇게 함부로 하는데 국민들한테 함부로 하겠다 해서 제가 이제 규탄 집회를 시작했는데 이준석 쫓아낼 때 보면요. 제가 꼭 이해하라고 권성동이랑 체리따봉 주고받았잖아요. 야 여당 대표를 지들 마음에 안 든다고 어떻게 보면 당시 1등 공신이기도 한 사람을 원내대표랑 짜고 쫓아낸 거 아닙니까? 당시에. 야 이 정권은 망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 악행을 저지른 자가 아까 이제 배웅기 앵커님이 권성동 너무 나쁜 놈을 했는데 권성동은 사실 정계 은퇴해야 됩니다. 원내대표 사퇴가 아니라 의원직도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야 될 사람입니다. 이 모든 윤석열 정권의 악행의 출발점에 권성동이 있었습니다. 이준석 둘이 짜고 쫓아낸 거잖아요. 그리고 극우인사 청와대 보내고. 근데도 와 자기가 잘했다고. 근데 김혜경 여사님 인사하는데 그것도 안 받는 거. 그 화면도 우리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가 돼 있다면. 주블리 라인 댄스님 저희 집 개는 인사해요.
사람을 얼마나 반겨주고 나갈 때는 마중도 해주는데 권성동은 걔만 또 못한 거지요. 예. 지금 기분 같아서는 국무위원들 다 싹 정리해버리고 그러면은 좋겠지만 그게 이제 물리적으로 어려운 게 형식적으로 국무회의에 의결을 거쳐야 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걸 다 정리해버리면 그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인수위가 없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 전에 박근혜 때 내각과 좀 한참 동거를 했어요. 이번에도 좀 불가피하게 그 일을 해야 될 텐데 시간은 좀 필요할 겁니다. 11명의 의결 종족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11명이라는 규정, 그 11명의 규정에는 이 차관들이 대행을 할 수 있는데 대행하는 차관들은 또 의결권에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지금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 거치고 국회 의결 거치고 재청권을 행사해서 다음 장관들 그때까지는 동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건데 이게 이제 인수위를 거치지 않고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 팀이 거쳐야 되는 과정이죠. 그러나 협조를 해야죠. 그러니까 아까 그 대통령실에 그런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처럼 현재 남아있는 강요들도 저는 설마 그러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반대를 했던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일종의 그 미국 정치에서 나온 겁니다만 일정한 기간에는 하니문 피어리어드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좀 밀어주고 같이 껴안아주고 좀 표현 그렇습니다만 지켜보는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거기에는 뭐예요? 협조가 절대적인 거거든요. 국무회의 역시 그렇게 불편한 동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발 불편한 동거가 아니기를 그냥 기대합니다. 아니, 뭐 협조를 넘어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고요. 그랬는데 그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정말 단단히 혼을 내야 될 겁니다. 지금 제 뒤로 이제 청와대 모습이 보이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밝혔죠. 당분간은 어쩔 수 없으니까 용산에서 집무를 하고 청와대 즉각 보수에 들어가서 뭐 한 취임 100일쯤 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합니다. 그리고 청와대로 들어가고 최종적으로는 세종으로 옮기는 것을 지금 지난번 후보 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신유진 변호사님 이제 곧 청와대 보수 들어가고 다시 집무 들어가면 이제 개방 못하고 관람 못하게 되니까 요즘 엄청나게 많이들 보러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사실은 그 청와대를 그렇게 개방한 그 목적이 너무 불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0시부터 자신의 임기가 시작돼서 0시부터 개방을 해버린다.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전날 마지막 날을 문재인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청와대에서 자지 못하고 밖에 나와서 외부에서 잠을 자고 취임식에 갔던 그게 생각이 나서 청와대 개방했을 때 갈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사실 절대 안 가고 있습니다. 궁금한 마음도 들지만 그 애초에 그 개방한 목적이 너무 불순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신은 절대로 하루도 거기서 뭐 들어가서 잠을 자지 않겠다. 그런 마음도 너무 불순했기 때문에 청와대를 제 마음속으로 지키는 마음으로 저는 가지 않는 것으로 지키고 있는데 어쨌든 청와대가 빨리 복원이 잘 돼서 다시 우리나라의 어떤 위상 사실 나중에 최종적으로 좋은 목적으로 이제 대통령실이 이전이 돼서 청와대가 개방된다. 그때 저는 가보겠습니다. 예. 네.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맞죠. 지금 저는 이제 용산 집무실 바로 들어가는 것 좀 기분도 나쁘고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방법이 없죠. 근데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그 관저는 안 들어갔더라고요. 네네. 어젯밤에는 다른 안가에서 당분간은 그 생활하는데 그 관저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러게요.
어떤 짓을 해놨을까도 궁금하지만 그 음습하고 범죄와 비리가 넘쳐나고 추술과 사이비 무속으로 점철된 공간이니 이건 건강한 어떤 생활을 위해서도 못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다만 그 관절은 국민들이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슨 짓을 했는지, 왜 이렇게 물을 어마어마하게 썼는지, 그 다음에 그 광주 비엔날레 정자 1억 원짜리인 거 그건 왜 거기 있는지, 그거 지금 옮겼다니 아니면 없거든요. 그것은 누구 돈으로 옮긴 건지, 무슨 절차로 옮겼는지, 뇌물을 받은 건지, 지가 샀는지. 그리고 국민들 오히려 관절을, 어차피 거기는 다시는 대통령 관절을 안 쓸 것 같거든요. 오히려 당분간 국민들이나 경찰이나 검찰한테 완전히 개방해서 좀 샅샅이 좀 뒤져보는. 난 청와대보다 거기를 더 한번 구경해보고 싶어요. 저도요. 그걸 무슨 개방을 짓이든지 거기서. 예. 그걸 좀 개방을 할까요?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체포하려고 정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앞에서 1인 시다하고 기자회견하고 집회됐습니까? 네. 그것도 그 경호처가 길을 쓰고 막았고요. 그 공간 한번 걸어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죠? 그 공수처하고 경찰 직원들이 그 수백 명이 이렇게 진입할 때 그 경쾌함, 그 발랄함, 그때 그 유쾌함, 그 언덕을 한번 국민 다 같이 걸어가서 다시는 비상계엄이나 윤석열, 김건희 같은 세력이 그 권력을 탐하지 못하도록 정말 온국이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걱정했던 것 가운데 또 하나가 경호 문제였거든요. 네. 지난번에 윤석열 때 그 경호처에서 체포 저지하고 막 이랬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그 불순한 무리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과연 대통령이 됐을 때 저 경호처한테 믿고 맡길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이 바로 이 경호처는 경호를 받지 않고 기존대로 경찰의 경호를 받으면서 일단 거기를 좀 정리를 한 다음에 경호처로 해야 되겠다 했는데 바로 정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속보가 떴는데 이제 경호처로 업무가 다시 이제 배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윤경호 소장님 어제 황인권 육군대장 출신 경호처장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대요. 그러니까 바로 좀 정리가 됐나 봐요. 예, 육사 출신이 또 아닌 게 눈에 네. 띄고요. 경호처라는 곳이 이미 이제 기득권 세력화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근데 이것도 웃기는 거죠. 경호처라는 곳이 그냥 기능적인 역할만 하면 되는 건데 어떻게 거기가 권력기관화되고 꼭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몇몇 지휘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조직을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반성해야 되고요. 역대 대통령, 특히 이 민주진영에서 된 대통령들 입에 항상 일성으로 내놨던 게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 경호가 좀 과하다 이런 이제 지적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물론 필요는 할 겁니다. 필요는 하지만 그 조화를 어떻게 잘 맞추느냐. 그건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서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호처라는 것은 드러나지 않게 제발 활동을 하고 기능을 해야 그게 맞는 거다. 그 말을 완전 주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호처 자체가 하나의 권력이 돼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정말로 보기 힘든 장면이 나왔어요. 국회 대통령 취임선 사러 오는데 경찰 경호팀하고 경호처 직원하고 몸싸움하는 장면이 연출이 됐는데 이건 해외 토픽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 장면 한번 보실까요? 사진입니까? 영상이 지금 영상으로 보기는 힘든데 지금 그 앞에 있는 사람이 경찰이고 뒤에 있는 사람이 경호처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막 이렇게 막고 가리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검은 넥타이가 경호처고 저 그린 녹색 넥타이가 경찰이군요. 예. 그러니까 너는 뒤로 빠져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서로 하는데 아니 대통령이 바로 옆에 있는데 경호처 직원들이 저 짓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경호처뿐만 아니라 하여튼 윤석열, 김건희가 간 데는 다 망가져 있으니까. 모든 게 망가졌죠. 이거 새로 세우는 게 보통 깨알 정보를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악수한 사람은 천준호 의원이고 뒤에는 백승하 의원이네요. 보니까. 제가 깨알 정보를 드려야죠. 경호처 직원들, 경호처 경찰 싸움은 볼성사납지만 앞에 우리 애청자들이
궁금하실까봐. 이제 인사들도 계속 나올 거고요. 그런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시간이 되면은 국민의힘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것도 한번 짚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요. 뭐 산산조각 나겠죠. 그러니까요. 홍준표도 이럴 때 빠짐없잖아요. 이럴 때 한마디 꼭 거들어야 또 홍준표 아니겠습니까? 홍준표 전 시장도 국민의힘은 이건 완전히 사이비 레밍 집단이다. 여기는 정치 정당이 아니라 아예 사익 집단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렸어요. 아니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국힘당 소속이었던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이 이렇게 정확하게 또 언급을 해주니까 다시 한번 각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권성동이 이제 와서 자신이 사퇴한다,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하지만 어제 권성동이 그 뻣뻣하게 노력으로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그 태도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뻣뻣함, 정말 그 뻔뻔함이 이 사람들의 어떤 코어다. 그래서 저는 조금도 이자들의 어떤 개선을 기대하지 않고 이자들이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자폭하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할 때마다 제일 크게 비난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영하 의원이에요. 국민의힘에. 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제가 이제 차기 지방선거 대구시장 노리고 있거든요. 아하, 네. 박근혜가 시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시끄럽다, 조용해라, 막 계속 이렇게 랄질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한동훈은 자기가 당 접수하려고 지금 일제의 포문을 열고, 근데 당내 주류나 다수는 한동훈하고는 절대 못하니까 저는 홍준표를 끌어들이지 않을까. 또는 김문수를 옹립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온 거잖아요. 재밌는. 저당은 일단 연장당으로 해산이 돼야 되지만 그 전에 먼저 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지금의 민주당 국민의힘 이 양당 구조가 정말 공고화될 거고 이 무너질 일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명태균 때문에 오세훈이 당선 무효될 수도 있다. 그리고 윤석열도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가 되면 각각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토해내야 된다. 그럴 경우 이건 정당 자체가 존립의 근간이 흔들린다. 그 얘기에 그 직전에 이재명 대통령을 얼마나 억제했습니까? 공직선거법 가지고. 그럴 경우에 유죄가 나면 뭐 439억 원을 토해내야 된다. 이거 가지고 얼마나 공격을 했어요. 근데 지금 역지사지가 돼버렸잖아요.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은 앞으로 굳이 네 분이 아니어도 사법적인 아마 흔히 자기들이 말했던 사법 리스크 그거에 봉착할 것 같아요. 이제 그 윤석열의 범죄 중에 가장 증거가 확실한 범죄로 평가받는 게 대선 때 불법으로 선거사무소를 2개 운영한 거, 가로수길하고 양재동에 이건 뭐 내부자 증언까지 이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공천개입니다. 제가 이 두 가지 다 저희들이 검찰 수사를 받았잖아요. 고발인조를 받았는데 검찰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2개는 빼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후보 시절에는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인데 대통령직을 악용해서 공무원이 선거에 자기 직위를 악용해서 하면 공소시효가 10년이라는 이야기도 검사가 저한테 기뜸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2가지로는 뭐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지만 당선 무효가 나와야죠. 예, 오늘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2부에서는 김준혁 의원, 아까 그 장면 보셨지요? 소감이 어떤지도 한번 물어보고 역사적으로 이번 대선의 의미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만님 슈퍼챗 보내주셨는데요. 3년을 푸른색으로 염색하고 카톡 프로필도 이재명 대통령인데 이제는 염색도 프로필도 바꿀 때가 된 것 같네요. 집착을 내려놓고 즐거운 마음으로 대한민국 전 국민의 도구로 돌려드릴랍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창원에서. 아이고 조영만님. 나나시리님 식당 가도 뉴스 볼 수 있다. 예. 난초꿈님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AAA님
난 서울 토박입니다. 대구 경북은 서운하다 생각 말고 좀 변화하는 모습 보여주시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지역감정이라고 생각 말고 그래도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 애정이 있어서 하는 관심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다 같이 이재명 정부 믿고 함께 좋은 대한민국 만들어 갑시다.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하다라면서 엄지척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죠. 수준 미달, 자격 위조, 뉴라이트 역사관을 갖고 있는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도 허용해주고 있고. 예, 김준혁의 역지사지 그동안에 유세 때문에 너무나 바빠하셨는데 이제 기쁜 마음으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김준혁의 역지사지 민주당의 김준혁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이고 얼굴이 새까맣게 타셨네. 기분 좋으시죠? 당연히 기분 좋죠.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많이 쓰셨고요. 뭐 저보다 저희 지역에 있는 뭐 선거운동원분들 또 당원분들이 헌신적으로 좀 일을 해주셨고요. 또 전국에 있는 많은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고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우리 애국 시민들의 덕분으로 아이고.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끼리는 한번 봤어요. 어저께 취임식 끝나고 예.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가시는데 식사했어? 예. 그거 어떻게 보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그 취임 선서 마치고 예. 이제 저희 보좌진 분들하고 이제 밥을 먹기로 했어요. 예. 오늘은 좀 좋은 날이니까 맛있는 거 먹자 그래서 냉면을 먹으러 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냉면 먹고 이제 나오는데 그 경찰분들이 아직 남아 계시길래 야 대통령님 아직 안 갔어 그랬더니 오늘 국회의장님하고 오찬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왜 나는 안 부른 거야? 그래갖고 이제 큰 도로로 나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앞에 경찰 그 오토바이 사이카라고 불리는 오토바이들이 쭉 오면서 청와대 경호원들이 막 이렇게 뛰어가는 거예요. 저기 양쪽에서 6분이. 그래서 야 이거 드라마다 드라마. 우리가 이런 걸 직접 눈으로 다 보다니. 그래서 다 보좌진들하고 다 같이 이제 도로 옆에 서가지고 구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대통령님 차에 대통령님이 이 창문을 내리고 손을 시민들에게 흔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침 이제 제 앞으로 와서 또 이제 평상시에 좀 편하게 얘기하는 사이니까 대통령님 접니다 화이팅입니다 이랬더니 보더니 식사했어. 그 영상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공항에서 보는 것 같은 거야, 이거 지금. 대통령님, 접니다! 화이팅입니다! 대통령님! 예! 다 먹었습니다! 대통령님, 접니다! 화이팅입니다! 대통령님! 예! 다 먹었습니다! 대통령님, 접니다! 화이팅입니다! 대통령님! 예! 다 먹었습니다! 저 누가 찍은 거예요? 우리 보좌진 분들이 근데 어제 그래서 6명이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이제 제가 이거 완전 드라마 영화다 영화 이거 영화에서나 보는 장면이니까 저거 찍자고 그래갖고 이제 그걸 찍으려고 하다가 제가 이제 대통령님 이러는 걸 이제 보좌진들이 찍은 거죠. 그래도 자기들끼리 각도가 다 다르네 이러면서 편집하자고 그렇게 된 겁니다. 아이고. 그리고 오늘 또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김준혁 의원님 이모님이 미국에 사신다고요? 예, 시애틀에. 시애틀에 사시는데 우리 이제 홍순 이모님이 그 백운기 이 정어리 TV 방송을 항상 미국에서 보신다는 겁니다. 보고 계시는데 이제 저도 이제 보신 거죠. 그러면서 저 김준혁 의원이라는 분 내가 한국에 가면 꼭 좀 만나고 싶다.
이제 그래서 한 2달 전에 한국에 오셨었어요. 이모님이? 예. 근데 우리 어머님의 사촌 여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의 이모의 딸인 거죠. 예.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오촌 이모신데. 예.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사촌 동생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이 그 수원사는 우리 어머님 이름을 대면서 그 누나 큰아들이잖아. 이래가지고 이제 어머니하고도 연결되고 저도 만나서 제가 이제 그 가족들 다 이제 우리 국회로 초대해서 같이 차담하고 식사 같이 하고 했는데 백운기 선생님 너무 존경한다고. 아이고. 예. 그런다고 또 이렇게 귀한 금일봉을 이렇게 또 전달을 해주셔서 너무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귀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드렸어야 되는데 그때 막 대선 기간이어서 예. 여기 올 겨를이 없어서 예. 고맙습니다. 예. 야, 이번에 이제 참 우리가 이길 거라고는 생각했습니다만 이렇게 좋은 결과가 와서 너무나 기쁜데 그동안 유세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는데 혹시 그동안 유세 기간 중에 이런 것은 한번 우리 정어리원들하고 꼭 나누고 싶다 하는 뭐 그런 순간이라든지 에피소드 뭐 소개하실 게 있습니까? 굉장히 그 중요한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부산에서 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불교 본부장을 예. 좀 맡게 됐습니다. 석사 때 이제 불교 사상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제가 천주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불교 본부장을 좀 임명을 해주셔서 뭐 각 종단, 불교 종단의 주요 행사들을 많이 찾아가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천태종의 가장 큰 사찰인 부산의 삼광사라고 하는 곳에서 예. 이 법회가 있어서 그날 김혜경 여사님께서 참여를 하셔가지고 제가 좀 수행 겸 또 천태종 스님들하고 또 인사를 나누고 그러게요. 하기 이번에 위해서. 김희경 여사님이 그렇게 그 불교계, 종교계 쪽을 네, 뭐 많이 만나시더라고요. 불교계만이 아니라 천주교 또 기독교 또 뭐 성균관 또 민족종단 뭐 천도교 뭐 다 다니셨거든요. 굉장히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내려가서 부산역에서 이제 택시를 타고 삼광사를 가다가 저희 기사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나 어제 이재명 찍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원래 민주당 속 좋아하지 않아요. 원래 부산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 뭐 이러면서 근데 내가 이재명 찍은 이유는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이재명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이재명 찍었다. 네. 그래서 부산 시민들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부산 사람들 중에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부산 경남 사람들의 여러 생각 중에 이렇게 경제적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 갖고 있는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도 이제 지역에서 제가 이 목소리가 많이 안 나오는 게 유세차를 타고 그렇죠. 하도 예, 계속 하셨으니까 어련하시죠. 뭐 아침 저녁 예. 인사뿐만 아니라 이제 유세차 타고 예. 다니면서 이제 계속 쉬지도 않고 시민들께 유능한 경제 일꾼 계속 제가 일관되게 이야기한 것이 유능한 경제 일꾼 3년간의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망가진 대한민국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경제 일꾼 이재명밖에 없다. 저는 이 부분들이 바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시민들께서도 인정을 하셨고 전국에 있는 많은 우리 국민들도 인정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특히 이번에 이제 종교계 쪽을 김혜경 여사가 이렇게 다 다니면서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뭐 그렇게 좀 저쪽하고는 달리 조용한 가운데 그런 일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최근에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 전남은 모든 곳이 다 이재명 후보가 압승을 했을 것 같지요. 진 곳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건 확인 못했습니다. 모르셨죠? 예.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는 항상 민주당 후보가 지는 곳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냐? 고흥군 도양읍이라고 하는 건데. 도양 알죠? 예. 녹동. 예. 소록도 한센 예. 환자들 예. 이렇게 있는 곳. 여기를
유경수 여사가 지어가지고 예. 뭐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서 그 뒤로 계속 그쪽은 수는 적지만 항상 이 국민의힘 쪽 후보가 더 많이 나와요. 이번에도 그랬대요. 예. 그런데 이번에 김혜경 여사가 거기를 방문을 했어요. 예. 그래서 위로하고 이렇게 같이 한 것을 봤는데 그나마 이번에 그 표 차이가 가장 적었대요. 아, 저도 여사님이 소록도 방문한 내용은 좀 들었고요. 그 비서실장이 정의로 의원인데 또 저희 학교 후배입니다. 아주 각별하게 지내고 있는 의원님인데 소록도 가신다고 하는 내용을 좀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뭐 소록도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하고 전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참 사회적으로 이렇게 소외받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찾아뵙고 인사 나누고 하는 것이 진정한 대통령 영부인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오늘 저는 이제 역지사지에서 성군의 조건 또는 통합을 가장 잘한 대통령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해 주실까 막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의외로 조선의 요부 정난정을 들고 오셨네요. 아니 근데 뭐 사실 그 원래는 좀 더 이재명 후보 대통령과 또 연관된 정치 지도자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제 우리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이제 통과하지 않습니까? 예. 저도 이제 이야기하고 바로 이제 의총을 가야 되는데 오늘 그러면은 특검법이 내란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수근 해병 특검법, 최수근 해병 특검법. 예, 이 특검법이 이제 세 개가 통과가 되는 거죠. 예. 이 세 개 다 김건희가 관여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다 김건희 관여돼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특검법 관련된 이야기를 어제 하다가 그러면서 야, 그 과거에 정난정이 금부도사 온다고 이야기 듣기만 해도 자살해 버렸는데 김건희 뭐 정말 그 위험하지 않을까? 그 사람이 이 검찰에 조사 받으러 나갈 때 그때 어떨까?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네. 이제 저희 보좌진들이 정조 이야기 말고 오늘 정오리 TV 나가서 그 이야기 좀 해줘라. 그래요. 그래서 거꾸로 그 이야기와 김혜경 여사 이번 내조, 김혜경 여사하고 가장 가까운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좋네요. 필요할 것 같다. 예. 뭐 이제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할까? 그러고 이제 온 거죠. 우리 예. 또 역지사지 이런 것도 어떤 걸 할까 보좌진하고 같이 또 논의도 하시는 거군요. 예, 항상 같이 논의를 하죠. 예. 저는 아까 우리 김준혁 의원님 말씀하실 때 어떤 게 좀 그 와닿았냐면 보좌진 얘기하는데 보좌진 분들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보좌진을 높여서 부르는 국회의원을 제가 처음 봤어요. 그런가요? 예. 예. 아니, 저를 도와주는 분들이고 예. 그분들 없이 제가 어떻게 정치하겠습니까? 그런 마음 훌륭하신데. 그런데 잠깐 그 정난정 얘기하기 전에 이번에 그러면 처리하는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에 준비했던 것을 그대로 이번에 합니까? 뭐 약간의 수정은 있겠으나 왜냐하면 저는 그전에는 거부권도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약화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자들이 그런 식으로 계속 거부했는데 그야말로 파출소 피하다 경찰서 만나는 그런 걸로 좀 더 단단한 제대로 된 특검법 좀 보완해가지고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어서요. 저희들도 뭐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지만 이 특검법 새 특검법이 지난 이제 대선 이전에 우리가 이제 법사위를 통과해서 준비해 놨던 것이었고요. 뭐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던 내용이 다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특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좀 약화됐다 하더라도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저희가 오늘 이제 본회의를 열어서 이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바로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저는 지금도 내란이 절대 종식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국민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보수 세력들에게 있어서 이 내란이 크게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제로 저희가 참 안타깝지만 과반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물론 0.6% 차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상징적으로 과반을 넘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었고 김문수 또 이준석 합쳤을 때 거의 뭐 비슷하게 온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됐을 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상이 안 가는 일이죠. 이렇게 내란 쿠데타 세력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것이 어찌 보면은 기득권들이 갖고 있는 것, 또 언론 개혁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을 희석화시킨 상황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내란 종식을 하는 것이 우리 국민주권 정부가 나아갈 수 있는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빠르게 추진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제 통과가 되면은 뭐 곧바로 공포하고 바로바로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뭐 거부권의 장벽이 사라졌으니까 빨리 좀 하고 이걸 빨리 해야 되는 게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당장 경제 살려야 되는데 이런 건 좀 특검에다가 다 맡겨놓고 네. 좀 신경 안 쓰고 예. 그냥 우리는 앞을 보고 가고 정리할 놈들은 딱 정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 정난정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 정난정 우리가 그동안에 드라마나 이런 걸로는 많이 좀 봤던 이름이죠. 뭐 많이 나왔죠. 예. 돌아가신 예전에 그 강수연 배우도 정난정으로 나오기도 했었고, 뭐 정난정이 원체 드라마틱한 인물이니까 예. 그 노비의 딸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아버지는 양반이지만 어머니는 천민 아니겠습니까? 조선시대에는 이제 종모법이라고 해서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게 돼 있는데 그래서 천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뛰어난 미모와 지혜를 가지고 재능이 탁월했던 거죠. 그래서 윤원영을 사로잡으면서 윤원영한테 정실 부인을 시켜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하죠. 원래 첩으로 들어갔는데. 예, 그래서 정실 부인을 시켜주지 않으면 당신에게 몸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윤원영이 정실 부인을 약속을 하고 이제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는 거죠. 결국은 윤원영은 자기 본부인을 내쫓죠. 결국 내쫓아서 정실 부인이 되게 됐는데 뭐 이런 것도 조선시대 역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윤석열과 김건희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결혼 과정들이 우리가 세간에 알려진 대로 많은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좀 뭐라고 할까 두 사람이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을까라고 하는 의혹들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예. 두 사람이 검사와 조사자의 단계에서 그래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징계까지 윤석열이 맞고 그래서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결혼했다라고 하는 그런 설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윤원영, 정난정의 결혼 관계가 뭐 똑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상적 관계들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좀 매우 유사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김건희의 진실을 알고 있는데 거의 3년간 VVIP는 김건희고 VIP는 윤석열이었다. 실제로 V1은 김건희고 V2는 윤석열이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재벌들과의 관계, 언론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김건희가 실제로 좌지우지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원영이 영의정을 했어요. 예. 윤원영 잘 아시다시피 자기 누나가 중종의 세 번째 왕비였던 문정왕후죠. 예, 문정왕후죠. 문정왕후도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문정왕후도 자기 남편 죽고 자기 아들 명종이 왕이 됐을 때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아들 따귀를 때렸어요. 예, 그래서 그 명종이 신하들하고 회의할 때 엄마 자기 친어머니한테 따귀 맞아가지고 얼굴이 시뻘게 손자국이 난 상태로 어전회의를 들어오고 눈물을 질질질질 흘리고 이랬던 것이 이금익 선생이 쓴 연려실 기술에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럴 정도의 대단한 문정왕후를 완전히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국정을 좌지우지한 것이 정난정입니다. 예. 그래서 당시 자기 남편 윤원영을 겉으로 내세우고 어리숙한 윤원영이죠.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엄청난 인사를 하고 뇌물을 많이 받았죠. 연려실 기술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윤원영 집 앞을 지나갈 때
이 썩은 내가 진동해서 지나갈 수가 없었다. 왜요? 왜 그러느냐? 하도 고기를 선물을 많이 받았다. 아, 요즘이야 고기 받으면 냉장고에 넣어놔서 예.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지만 그 많은 고기들 조선시대 때는 소를 잡는 것은 국가가 허락하지 않은 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일생에서 소고기를 단 한 번도 먹지 못하고 죽는 백성이 90% 이상돼요. 그런데 이 소를 잡은 것을 도축된 걸 윤원영 집에 막 갖고 오는 겁니다. 갖고 오는데 이 사람이 욕심이 많아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눠주기로 예, 나눠주기를 싫어가지고 그냥 집 창고에다가 썩히는 거야. 썩혀두면 아휴. 그 썩은 내가 진동을 한 거죠. 예, 이럴 정도로 엄청난 뇌물을 받고 이제 살았던 거죠. 지금 우리가 이채 양명주 우리 백운기 선생님께서 장명하신 이름이신데 이채 양명주의 핵심이 바로 뭡니까? 명품백 아닙니까? 예. 이 명품백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로 치면은 소고기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뇌물들, 보석들 이런 거죠. 중국에서 사신들 갔다 오면 중국에 있는 보석들 갖다 와서 정난정한테 갖다 바치는 게 그냥 일상화돼 있는 일들인데 그러니 국가가 온전하게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정난정의 횡포가 말도 못한 것이고 거기다가 인사정책 우리가 늘 인사가 만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뇌물 갖다 주면 인사를 하고 여기서 며칠 뭐 좀 고위 간직하다가 또 더 돈 많이 갖고 오면 또 바꿔버리고 이런 일들이 당시에 수시로 벌어진 거죠. 지금도 인사를 갖다가 김건희가 다 했었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듯이 정난정이 그런 인사를 하게 됐고 결국은 이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다 멈출 때가 있는 것이고 바람이 아무리 많이 불어도 멈출 때가 있는 것이고 꽃이 아무리 예쁘게 피어도 질 때가 있는 거다. 권력도 역시 마찬가지죠. 권력이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권력이 있는 동안에 얼마나 올바르게 쓰느냐가 그 뒤에 후세들에게 정당한 역사평가를 받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권력이 천년만년 갈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문정왕후가 세상을 뜨게 되는 거죠. 나이 먹었으니까. 문정왕후라고 하는 권력의 기반이 사라지게 되면 윤원영은 당연히 탄핵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탄핵이 된 상태에서 결국 이제 유배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윤원영이 자기의 최측근들한테 버림을 받습니다. 예.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대놓고 저 사람이 잘못한 거다. 왜?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그래서 윤원영 옆에서 권력을 다 장악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그들에게 다 붙고 그리고 나서 윤원영을 배척하고 정난정을 배척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유배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고 저는 윤석열, 김건희의 만행이 이번 이제 정권이 이제 바뀌면서 저는 뭐 수많은 제보들이 나올 것이다. 이것이 물론 이제 당연히 김건희 특검법에 의해서 특별 검사가 하나하나 다 밝혀내겠지만 그러나 이 검사가 이제 증인을 찾아서 증언을 듣기 이전에 서로 손들고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예. 라고 하는 일들이 그렇겠죠. 엄청나게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윤원영도 윤씨네. 그렇죠. 거기가 대윤 소윤하지 않습니까? 예. 윤임이라는 사람이 예. 대윤이고 여기가 이제 소윤이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작년 올해가 특히나 을사년 아니겠습니까? 을사년에 대윤이 죽었어요. 당시에 그랬군요. 소윤 대윤. 예. 그래서 참 대윤이 지금 대윤이 누구로 불립니까? 윤석열이고 대윤이죠. 윤대진이 윤대진이 소윤 아닙니까? 소윤이죠. 그래서 실제로 을사년에 대윤이 죽었거든요. 예, 윤임이라는 사람이 그 해에 죽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제가 올 초에 그냥 우리 의원들끼리 뭐 여러 사담 나누다가 올해 다 끝나는 거야. 그래서 왜 끝나냐? 역사에서 옛날 을사년에 대윤, 윤임이 죽었는데 그 대윤이라 불리는 이 사람이 올해 가는 겁니다. 그런 그렇군요. 얘기를 했었죠. 예. 그때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그 정난정이
가첩이잖아요. 예. 근데 본부인을 독살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거는 정사입니까? 아니 독살하지는 않고요. 예. 그 남편 모독죄 같은 걸로 내쫓죠. 아. 예. 그래서 나중에 그 본부인과 본부인의 가족들이 예, 그 윤원영을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부인의 일가들이 윤원영과 정난정을 유배를 보내서 그들 스스로가 자결하게 만드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저희가 이제 어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저희 어제 저녁 퇴근 인사를 또 2시간 넘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보좌진 분들하고 저희들이 피켓을 미리 다 준비를 해가지고 어제 이제 계속해서 퇴근 인사 끝나고 나서 걸어오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참 그 역사 속에서 조강지쳐 버려가지고 망가진 사람들 많이 있고 예. 지금도 조강지쳐 버려서 망가진 사람들 많이 있는데 야 내가 내일 그 윤원영 정난정 얘기할 건데 윤원영이 조강지쳐 버려서 저렇게 망가진 거야. 그런 얘기도 함께 나눴습니다. 예. 예. 조선시대 3대 악녀 꼽으면 누구예요? 조선시대 3대 악녀라 꼭 뭐 3대 4대 뭐 이렇게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그러면 그냥 정난정은 뭐 정난정, 예, 또 당연히 장희빈, 장희빈도 들어가고 예. 장록수도 들어가고 장록수, 뭐 김계시, 김상궁, 광해군의 그 후궁이었던 뭐 김상궁. 이렇게 여긴 잘 들어가고. 몰라요. 아, 예. 김상궁이라는 사람이 김계시라고 예. 한자로 이제 개똥이니까 김계시라고 쓰죠. 상궁이죠. 예, 그 사람이 남편을 죽인 장본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김상궁을 광해군이 엄청 총애를 했었죠. 총애를 했는데 이미 인조반정, 인조를 중심으로 하는 능양군 인조를 중심으로 하는 그 서인 세력들이 정권 교체를 시도한 쿠데타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예. 그게 발각이 됐습니다. 발각이 됐는데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세력들한테 뇌물을 받아가지고 이 김상궁이 후궁인데 예. 뇌물을 받아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다 헛소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광해군이 자기 후궁 말을 믿고 그걸 헛소문을 해서 더 조사를 안 시켰어요. 근데 그 세력들이 김상궁한테 뇌물을 먹여서 이제 탁 가라앉히게 한 이후에 이제 반정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이제 광해군이 그 궁녀들이 그 이용하는 그 사다리를 통해 가지고 대궐담을 넘어서 도망갔다가 내 시집에 갔다가 이제 밀고로 체포가 되죠. 그러니까 뭐 가까운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당시에. 근데 그 김계시가 결국은 자기는 살려줄 줄 알았죠. 왜냐하면 예. 반정 세력들을 이제 도와준 꼴이 됐으니까. 그런데 반정 세력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본인도 죽고 남편도 끝내 망가지고 김계시도 뇌물 엄청나게 많이 받았죠. 조선시대 그 왕의 후궁들 중에서 뇌물을 탐한 사람들은 다 몰락했습니다. 본인도 몰락하고 그 집안도 몰락하고요. 그렇죠. 그게 사필 규정이고. 그러면 이제 특검이 만약에 김건희 특검 통과돼가지고 하다 보면 지금 디올백 같은 게 어디가 있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국가 기록물이니 뭐니 하는데 이런 거 행방이 다 나올 수 있을까요? 100% 나오죠. 지금 벌써 그 디올백 관련해서도 그걸 더 웃돈 줘가지고 새로 바꿨다는 얘기도 그거는 나오고 이제 샤넬백. 샤넬백. 예, 그거는 이제 통일교 쪽에서 받은 거. 예. 근데 디올백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아마 디올백 받았을 때 애개했을지도 몰라요. 전 100%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 줬을지도 몰라요. 자기한테는 너무 거기 뭐 수익 유경옥 떨어진다고. 행정관인가 거기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랬을 수도 있죠. 어디 있는지 이제 안 나타나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뭐 핑계를 대는데 샤넬백 그것도 뭐 돈 100, 200 더 주고 더 바꾸고 그러는데 300만 원짜리 디올백 일반 국민들은 그것도 평생 한번 들어볼 수도 없는데 눈에도 안 들어오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아유 참. 제 아내는 지금도 1000가방 들고 다닙니다. 에코백이라고 불립니다. 행사장을 갔는데 구두가 없어갖고 운동화 신고 갔어요. 아이고 참. 아유 교수님들이 그러시죠 뭐. 이번에 이제 그 검찰도 수사를 좀 하고 있는데 특검을 하게 통과가 되면은 검찰 수사된 거 다 넘어오죠? 예, 일단 100% 다 넘어오고 예. 검찰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이 이제 다 증명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마땅히 정당한 징계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직권 남용인 거죠.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예. 자신의 힘을 가지고 남용을 해서 수사를 오히려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어떤 검찰이 제대로 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기가 참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권력 집단이라 그럽니다. 지금의 검찰과 매우 같은 것이 조선시대 사원부인데 이 사원부도 조선시대 권력 집단으로서 부패가 아주 심했습니다. 권력 남용이 아주 심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나라가 어려워서 금주령을 내립니다. 금주령을 내리면 술 먹은 사람들 다 잡아다가 가두고 벌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원부 관원들만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하. 자기들이 잡으러 다니면서도 지들은 술 먹으러 다녀요. 아. 이게 바로 당시 사원부들이고 그 사원부 관원들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 면신례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요즘 폭탄주 막 검사들 막 먹이듯이 신발에다가 가죽 신발에다가 막 소주하고 침 뱉고 막 오물 넣어서 막 완샷하게 하고 그리고 막 그 이 갓 쓰고 막 물에 들어가서 막 수영도 못 하는데 헤엄쳐서 막 나오게 한다던가 막 계속 과거 시험에 합격했던 그 뛰어난 인재들을 갖다 그냥 막 땡볕에 막 헐레벌떡 뛰게 해서 그래서 그렇게 막 한 달 동안 고통 주고 괴롭히고 막 때리고 폭행하고 그러다가 죽는 사람들도 막 생기고 근데 그렇게 되면 야 검사 하나의 동체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사원부 관원들끼리의 그 고통을 겪었다고 해서 막 끈끈한 이런 걸로 해서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례들이 상당히 많죠. 이런 사원부의 모습들 물론 다는 아니지만 사실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그렇게 훌륭하게 된 것은 할아버지가 사원부 장령 요즘으로 치게 되면은 한 부장검사쯤 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너무 청렴결백하고 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대로 집안으로 내려오게 된 거죠. 이런 경우들이 또 존재하는 것도 있지만은 당시 사원부 관원들도 너무나 권력을 남용했거든요. 지금 검찰이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 그럼요. 제가요. 지금 사원부 권력기관의 부패 또 자기들은 완전 내로남불하는 거를 직접 제가 서울 강남의 한 고깃집에서 알바를 했다는 사람한테 직접 들은 거거든요. 예. 그때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인지 검찰총장인지 정확히 저는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코로나 기간에 집합 금지 기간이 있었잖아요. 몇 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는.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4명. 근데 이자가 검찰 간부들 10몇 명을 끌고 와가지고 그 식당을 아주 딱 잡고 고기에 술에 엄청나게 먹는데 거기서 알바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걸 학생 신분으로 이렇게 보면서 집합 금지 명령 어겼다고 다른 사람 벌 주고 그러는 놈들이 자기들은 마스크는 저기 하고 그 10몇 명이 모여가지고 술 마시고 고기 먹고 이런 모습 보면서 참 그랬다. 그 얘기를 제가 직접 듣고 윤석열이 그렇게 법을 지 마음대로 하고 그러는 자였단 말이에요. 모범이 돼야 될 놈인데. 그래서 우리 이재명 정부가 7월 17일 날 대통령 임명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날이 재헌절 날이지 않습니까? 예. 재헌절 날. 지금 이 내란 세력과 이 기득권 세력들이 헌법을 무시하고 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헌법을 무시하고 있는 이 내란 세력들에게 저희들이 7월 17일 재헌절 날 그날 우리는 헌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다. 헌법을 통해서 이 국가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천명하기 위해서 바로 재헌절 날 국민들이 대통령을 임명해 주는 날이다라고 하는 임명식을 하기로 한 겁니다. 예, 참 그 대단한 아이디어예요. 국민이 임명하는. 예. 그럼 임명장을 누가 줍니까? 임명장을 이제 국민들이 국민이. 예. 이게 이재명 대통령 아이디어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가 저희들한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고위원회 회의를 할 때 이게 진보 보수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고 이것이 민생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걸 보면서 자기가 너무 놀랐다는 겁니다. 야, 정말 탁월한 사람이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제 사석에서 내가
정말 감탄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오늘 오랜만에 또 우리 김준혁 의원님 만나가지고 역지사지 하다 보니까 정말 다른 어느 때보다 더 즐겁게 오늘 시간을 가졌습니다. 변함없이 님도 이제 김준혁 의원님의 역지사지가 더 마음 편하게 들립니다. 예. 항상 배움이 있지만 오롯이 기분 좋은 배움의 시간입니다. 그런 댓글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예. 이제 새 정부에서 우리 김준혁 의원님도 하셔야 할 일들이 더 많을 텐데 예. 국회의원으로서 또 우리 국민들이 이제 함께 또 하고 그러겠지만 어떤 일을 가장 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육위원회에 예. 있기 때문에 이제 교육 중심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최근에 많이 나온 뭐 리박스쿨 예.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정말 상상이 안 가는 일입니다.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잘못된 사상 교육을 주입시키려고 하는 이런 그 만행들을 발본색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더해서 이 교육 정책이 갖고 있는 한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너무나 과도한 사교육 때문에 지금 그 서민들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 교육시켜야 된다는 그 이유로 그 생각으로 정말 그 어려운 살림을 다 쪼개서 또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국가가 더 교육의 어떤 질을 높이고 부모님들이 사교육비를 갖다 줄어들게 하는 이런 교육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교육 기반을 이제 준비해 주는 일들. 이재명 정부가 있는 5년 동안에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교육 기반이 완전히 바뀔 수 있게 제가 이제 앞으로 3년 남았는데 초선 3년 동안 교육위원으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새로운 나라에서 다시 뵙게 되니까 기분이 더 좋은데 이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도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좀 세게 이야기를 못 하는데 한 2주 지나면은 컨디션 완전히 회복될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때 즐겁게 편하게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준혁의 역지사지 민주당의 김준혁 의원님 모시고 정난적 얘기 나눠봤습니다. 참 역사는 반복된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역사를 알아야 우리가 교훈을 찾지요. 역사를 잊은 자는 미래가 없다. 예.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